자, 오늘의 주제로 갑니다. 채팅창에 제가 예고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네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상반기 한 6달 동안 올해를 쭉 지켜보니 꽤 좋았습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의 계좌도 꽤 좋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시장 리뷰해보고요. 하반기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도 가득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네.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요. 팀장님 보시기에도 꽤 좋았던 한 해다라고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셔서 지수 레벨대 자체는 지금 신고가를 향해 네. 새로운 역사를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핵심은 뭐였다고 보시는지 리뷰를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상반기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300선을 한번 터치했습니다. 네. 터치했고 지금은 좀 살짝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월봉상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8개월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이번 달은 좀 제외하고 지난달까지 했을 때 상반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8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고 좀 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논쟁 중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에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왔죠. 한 달 내내 정말 싸웠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네. 작년 10월, 11월, 12월에는 이제 성장주에 어떻게 보면 급등 랠리가 좀 압도적인, 나왔었죠. 예, 네. 솔직히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을 막 돌파하려는 모습까지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나오면서 이제 가치주에 어떻게 보면 반격이 시작됐죠. 인플레로. 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짝 좀 소외되는 현상이 좀 나오다가 네네. 최근에는 좀 그 소외가 좀 심각해지는 현상을 좀 이루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수가 잘 가는데 뭐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까 빠른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떤 섹터든 하나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누구의 계절이 네네. 기다리면 온다. 누군가의 계절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고점에 있는 섹터가 아니라 예. 좀 저점에서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계속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쭉 들어오는데 네. 그 패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주가 좀 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네. 일단 기타 섹터들에 대한 어떤 상승뿐만 아니라 좀 증시의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같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아마 증시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지수는 올라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재미없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계절도 곧 옵니다. 너무 외로워 마세요. 이런 가치주와 성장주의 로테이션 속에 상반기는 지수 자체는 완전히 다른 레벨대를 형성한 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점이 높은 레벨대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논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비싸다, 아니다, 이익 체력이 돼서 덜 비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하반기 일단 어느 정도의 예상 밴드를 그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수 계속 볼까요? 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한 3,400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코스피는 여전히 좀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 저는 한 4,000선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이달은 3,400 상단 잡고 네. 또 하반기로 보면 3,500을 상단으로 잡는 증권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지금 팀장님께서는 하반기를 3,400으로 보시는 거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일단은 아, 우리나라 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좀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실적주가 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도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슈 따라가고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로 약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데 업사이드는 많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열어놓자. 그 알겠습니다. 밴드와 관련돼서는 약간 좀 이견을 달리한다는 점, 뭐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일단은 저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로감 느낄 만한 자리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한번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7월 말까지 어떤 그런 부채 한도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를 좀 승인을 하지 않으면 8월에 휴가철이 끼면서 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좀 흔히 얘기해서 뭐 재정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달 동안 어떻게 좀 이 재정 관리를 잘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럴 리 없겠지만 뭐 그러한 좀 약간의 이슈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 사장을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유동성, 대기 자금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지수가 있지만 되게 좀 재미없는 약간 박스피 구간 이게 지금 연도상으로 보게 되면 2012년부터 한 5, 6년까지 있었던 그 박스피 장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기업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전망치도 솔직히 좋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시중에 이제 흔히서 지수에 들어오는 돈도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업의 영업 전망치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달라진 게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펀더멘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부터 네. 지수를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 캐리한 게 결국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이기 유동성. 때문에 네. 지금 기관과 외인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지금 유동성은 충분히 있다. 네. 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면 좀 더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정도 좀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3,700, 3,800 한 번에 가면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늘 조정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실적 장세로 이미 돌아섰다라고 보는 쪽도 많더라고요. 유동성과 실적, 이런 체력을 뒷받침한 유동성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팀장님, 지금 노후 부자대기님이 그럼 코스피 하반기에 하단은 얼마까지 열어두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코스피 하단이요. 상단만 제가 지금 방금 여쭤봐서, 그쵸? 하단이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3,207포인트 선이 지난달에 이제 저점이고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한 3,100선까지는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밑에 약간의 강력한 매물대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100포인트 이상 내려오게 되면 네. 지수 자체는 크게 내려왔다고 느낄 수 없겠지만 종목 자체는 훨씬 더 하락폭이 변동성 큽니다. 클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 달에서 8월 초까지만 조심을 한다면 8월 말부터는 분명히 좀 강하게 지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증권사 대비 지금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3,200 초반대를 하단으로 보는 증권사도 많았고 보니까 오늘 리포트 3,150, 뭐 3,170 많았는데 지금 조심해서 3,100까지는 열어두고 우리 대비하자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반기를 이렇게 잡은 그 근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이슈들, 물론 상단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을 거고 하단에 대비해야 될 재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 좀 주목하세요? 결국 이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제 6월달 FOMC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제 좀 달래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좀 안 좋게 보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는 좋다. 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렇게 되면 매를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의 좀 언서튼으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부분을 아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하자면 가소유에 따른 좀 수주 공백이 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앞당겨 쓰게 되면 좀 어떤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제조업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끌어오는 듯한 느낌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대란이다 보니까 반도체 막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약간 수주와 좀 그러니까 수요와 어떤 공급의 공백이 살짝 생길 수 있는 부분. 그게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주가가 살짝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포텐셜 리스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개인 투자자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까? 이 고민은 뭐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좀 잠재적인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된 노이즈는 하반기에도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인플레, 경기 회복기에는 항상 또 수요, 공급, 기업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삐그덕거리는 내용들도 자칫하면 잡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3,300선에서의 하반기를 내다보자면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이익 전망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보시면 이제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올라와 있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종목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수출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네. 삼성, SK, 그다음에 LG, 현대차 그룹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예. 아마 코스피 봤을 때 한 70% 정도를 이 그룹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끈다, 그만큼 이거 이제 보고. 이익의 편중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들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삼성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간 제약바이오 쪽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들 뭐 최근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지금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정비하는 부분을 봤을 때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들 먹거리 모빌리티 관련된 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 오늘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많이 하락해서 지금 시총에서 살짝 벗어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매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SK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뭐 수소 관련돼서 넷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해서 결국 이제 배터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좀 큰 틀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뭐 네. 신재생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LG뿐만 아니라 이제 LG 같은 경우는 전자, LG 이노텍 이런 데가 LG화학 결국 다 전장 사업으로 지금 뭉쳐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들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장주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잖아요. 네. 반도체, 뭐 미래차, 2차 전지, 전장 사업,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성장에 하는 어떤 쪽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을 좀 계속 하반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시장 각각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실 코스닥이 벌써 1030선까지 올라왔네 하시면서 4월 직고점을 뚫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올라왔던 유가증권 시장 대비로는 코스닥은 꽤 소외를 받았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를 회복한 이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 안에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들도 많다.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도 오늘 많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여기서의 퍼포먼스 좀 기대해도 될까요?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약간 천덕꾸러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3, 4월에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좀 많이 그때 이후로 좀 눌렸다가 쉬었어요, 많이. 네, 쉬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월봉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뭐 코스피처럼 계속 양봉이 나왔던 게 아니라 뭐 음봉을 한두 번씩 좀 맞았기 때문에 지난달에 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 코스피 5월이요. 같은 경우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좀 언더퍼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3, 4월에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좀 성에 안 찬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에 대한 수혜주뿐만 아니라 좀 이런 매수세가 좀은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뭐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좀 카펙스를 좀 확대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그런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다는 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미국 쪽의 캐패스 확대는 IT 기업들 중심으로 네, 한 캐패스 그렇죠. 확대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 반도체, 뭐 K 배터리 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지금 발표됐거나 발표 예정인데 네. 결국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지금 육성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기금도 지금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를 지금 계속해서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매수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다다음 주에 이제 배터리 경쟁 전략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 반영된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캐펙스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간밤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부장이나 IT 투톱이나 그렇게 힘받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IT 대장주의 실적 발표를 좀 더 기다리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많이 땡겼기 때문에 지금 뭐 쉬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살짝은 좀 그러니까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11조가 넘어가는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뭐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이제 올릴 때가 됐는데 결국 그러한 모멘텀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버용 메모리 쪽에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좀 많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던 건 파운드리 쪽.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나겠다 어떤 그런 네. 기대감으로 많이 올렸는데 네. 사실 현재 상황에서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투자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부적인 거요. 세부적으로 뭐 어디에 얼마나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 이게 뭐 부재 총수의 부재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정확한 어떤 계획 안이라든지 뭐 실적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있는데 이러한 어떤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올릴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아웃퍼폼보다는 좀 언더퍼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네.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 10만 전자 볼 수 어.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지금 각자 적기를 기다리는 그런 네.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리뷰에서도 업종 내 빠른 순환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소외됐던 상반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맞을지 여전히 성장주, 가치주 이야기도 많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섹터 선별이 지금 제일 어려운 구간이다 하셨잖아요. 네.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시총 상위 종목들 4대 그룹의 어떤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다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을 통해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1년치 어떤 펀디멘탈뿐만 아니라 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란에서 좀 저는 일단은 2분기에는 하반기에는 좀 성장주에 대한 쪽을 좀 더 어버햇을 좀 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반도차, 미래차, 뭐 신재생에너지 좀 많이 눌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그 안에서도 가장 소외됐던 이제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네.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T는 좀 정책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한 요 두 섹터, 세 섹터 정도만 좀 집중하시면 하반기에 좀 좋은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성장주 위주의 전략에 IT, 미래차, 신재생 주셨는데 플랫폼이 쏙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 성장하면은 플랫폼주들도 상반기 꽤 퍼포먼스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주신 수혜 섹터는 이익에 기반한 성장주로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더 이익 모멘텀 강한 쪽으로 성장주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밸류 지금- 부담이 있나요? 네, 밸류 부담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마 자회사 IPO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슈로. 어떤 자기의 이제 카카오 자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네. 그 자회사 상장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또 한 단계 좀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글로벌적으로 또 지금 현재 연대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좀 비즈니스 쪽에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뭐 네이버 쪽에 좀 더 밸류가 좀 싸기 때문에 네이버 네.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쪽은 좀 피해가는 전략이 하반기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서도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은 여전히 미래가 밝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에서 각각 유망하게 보는 섹터들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반기 6개월 동안에 또 큰 그림 그리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주제 갑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약바이오, 현재 진입 가능할까? 와, 제약바이오가 지금 한 5월 그리고 6월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스닥의 제약 섹터의 업종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로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고요. 특히 저점 기준으로 보자면 올 한 해 동안에 상반기의 출렁임 속에 저점으로는 마이너스 22%까지 업종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 지금 한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좀 줄였는데 여전히 밝을 수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상반기 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까지 저조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약바이오 섹터 할 얘기 많죠. 지금 네.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의약품 쪽은 이제 마이너스 28%, 네. 그다음에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22.4%가 언더퍼폼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도 지금 못 갔어요. 지수 자체도 못 갔고, 사실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진단키트나 뭐 백신, 뭐 치료제 쪽으로 약간 수급이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랬죠. 약간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테마가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인식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원래 제약바이오 하면 이제 신약, 뭐 항암, 뭐 이런 쪽인데 헬스케어, R&D 기술. 예, 이런 거, 뭐 기술 수출 이런 건데 네. 그런 쪽으로는 전혀 매기가 안 쏠렸어요. 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임상을 하려면 지원자를 모아서 임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차질이 생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소외가 되는 것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성장주를 엮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올 1월에 금리 네.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이면서 또 한 번 또 타격을 맞았고요. 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지난 5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또 다시 한번 공매도에 또 습격을 받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과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좀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네요. 공매도라는 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테마주라는 인식 자체에 더불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1년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좀 이런 마음도 한 번 더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좌우되는 이슈는 코로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좀 잠잠하더니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까 지금 확진자 뭐 되게 좀 빠르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뭐 늘어나서요. 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제가 봤을 때 한 1억 한 8천 명인데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더 늘어났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미국, 브라질 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랑 지금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접종 수도 지금 접종하고 있는 인구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축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로 2020,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 또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면서 네. 지금 뭐 런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확진자가 1,000명이 발생했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려야 되는데 다시 또 연기되고. 연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접종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좀 어느 정도 잡히나 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또 이제 못 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욕구부터 시작해서 있던 행사들이 계속 다시 열리게 되면서 예.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순환이 좀 계속되면서 네.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접종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좀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미뤄지는 실망스러운 뉴스들도 반영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그럼 제약바이오의 주된 이슈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저는 코로나19 약간 이전과 이후로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약간 테마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뭐 백신, 뭐 진단 키트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뭐 이제 그러니까 접종했을 때 뭐 임상 진행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효과가 막 90 몇 %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종목 쫙 오르고 또 싹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 제약바이오 쪽에 내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코로나19를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지금 업체들은 계속해서 지금 급등급락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신약을 좀 개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접종률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많이 눌렸던 부분들 이에 따라서 좀 접종률 상승과 함께 신규 확진자가 좀 감소되면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신약 개발된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임상 예. 계획 제출 건수가 작년에 미국은 14%, 그다음에 유럽은 20% 언더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반영될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과 함께 치료제 어떤 소식 자체도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에 제약 바이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신약 개발 쪽이 유의미하다,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좀 힌트로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약 바이오 접근 가능합니까? 지금 접근 가능하죠.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지금 보세요? 매력적인 구간이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과 관련되지 네. 않은 종목을 좀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포트상에 그래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비중을 작게 해서 네. 좀 급등락이 있으니까 네. 좀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는 작년에 좀 진단키트가 있었다면 올해는 좀 백신 관련된 종목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뭐 예. CMO 관련된 종목도 좋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항암 신약 관련된 쪽에서는 좀 기술 이전이 좀 있는, 그러니까 좀 명확한 실체가 있는, 그래서 좀 실적이 잡힐 수 있는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 백신 쪽 일단 유망하다 하셨는데 진단키트가 작년에 그 시세 어마어마하게 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부 올해 이미 백신 관련해서도 시세 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이 안에서도 토픽으로 보시는 쪽 이유와 함께 궁금한데요. 일단 백신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ST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 최근에 뭐 차세대 mRNA 백신 네.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ST팜 뭐 녹십자 나왔는데 같이 컨소시엄 꾸렸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2023년까지 이제 백신을 좀 자체적으로 지금 내겠다라고 좀 어떤 발표가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기술력이 아닐까 좀 싶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좀 기술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mRNA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크고 있어요. 연평균 네. 성장률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만 뭐 이제 94억 달러, 우리나라도 10조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를 좀 선점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mRNA 관련돼서 CMO 관련된 지금 공정을 좀 만들고 있죠. 사실 네. 이제 그 화이자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화이자는 좀 자체 좀 생산을 좀 고수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모더나랑 좀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혼자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너를 좀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뭐 5' 캐핑 기술뿐만 아니라 뭐 LNP 기술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mRNA 치료제 관련된 백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좀 그 뒤에 좀 여러 가지 좀 기술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그런 걸 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숨겨진 좀 백신의 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가 이미 나와가지고 사실 직고점이 14만 5천 원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잠시 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이젠 또 치료제 쪽으로 시장 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조정받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RNA 관련한 시장이 커지고 기술력 있는 쪽은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지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보세요? 것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그 mRNA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지만 mRNA 백신 말고 mRNA 치료제 쪽도 상당히 좀 시장이 크고요. 네. 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몇 개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mRNA 쪽도 이제 매출이 잡히게 되면 네. 이제 회사의 어떤 파이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좀 어떤 백신을 좀 만들어서 생산했을 때 결국 그 매출이 결국 그 회사에 좀 어떻게 보면 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을 좀 부담을 만들 수 있기 낮추는. 때문에 네, 예, 네.
충분히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좀 주가는 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따라서 정도까지 업사이드 보세요? 일단 이게 뭐 제가 네.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전고점 14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그 이상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열어주셨어요. 에스티팜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안에서의 기술력 있는 회사 토픽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관심권에 있는 또 다른 쪽,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 없는 쪽이 항암 신약 관련한 네. 가능성 있는 쪽 보자 하셨어요. 이쪽 더 궁금해요. 토픽은요? 지금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아. 지금 12% 정도 나오고 지금 6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 근데- 장기 이평선 다 네, 뚫어내는데요. 근데 여전히 지금 정고점이 7만 네. 5천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네. 이 종목이 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냐면 네네. 지금 올해까지 10년간, 올해까지 10건이죠. 지금 기술 수출만 2조 한 약 5천억 정도를 했어요. 기술 수출 2조 5천억 정도 했고 최근에 지금 익수다와 지금 항체 3개를 추가 이전하면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술력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고 지금 기술 수출 규모만 지금 2조 약 5천억인데 네. 시가총액이 지금 반도 안 되죠. 그렇게 뭐 지금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미국에다 자회사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 ADC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임상 개발을 해서 충분히 어떤 후보 물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 임상 개발까지 병행을 하면서 좀 수출의 어떤 좀 관리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이프라인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지금 글로벌 기술 이전에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좀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DC가 핵심 기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바디라고 해서 네. 지금 바이오약품이라든지 이제 합성 약물이라는 좀 링커를 연결 물질을 하는 어떤 새로운 신약 제조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중순쯤에 좀 급락을 좀 맞았어요. 장 막판에 급락을 맞았었는데 이때 좀 네. 약간 악재 아닌 좀 소문이 있었죠. 네, 뭐 네, 대표이사가 네. 뭐 구속된다 뭐 이런 좀 예. 그런 소문이 들면서 좀 급락을 맞았었는데 그리고 또 한동안 4만 원대, 5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머물러 하다가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기술력이 탄탄해도 지금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상당히 좀 유념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최소한으로 하셔서 좀 포트에 담아두시는 게 하지만 또 급등이 나올 때 또 상당히 또 배 아픈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꼭 포트에 담아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익수다 또 셀트리온 쪽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쪽에서 또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레고캠바이오의 어떤 재평가도 필요하다.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진행됐는데 현재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또 레고캠바이오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갔네요. 많은 분들 오늘 전략에서 많은 힌트 가져가셨다 합니다. 잘 참고되셨길 바랄게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 함께했습니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